국민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겁니다. 북한이요. 남북한을 잇는 동해선 철도. 사실은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정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단절? 그냥 아예 철거? 뭐 이런 상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민간 동해선. 공식 이 교류 대화 협력은 이미 끊어진 지 지금 5년, 6년째 되고요. 남쪽과의 대화 창구 전담 부서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북의 생존 전략을 이제 북미 수교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여기서 철수한 거죠. 그리고 북중로 삼각 그 신냉전 구도가 자기들의 살 터전이다. 실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과연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아니 제가 개성공단을 개설하고 매일 아침 7시에 광화문 현대사옥에서 매일 버스가 2대 10년 동안 아침이면 출근하고 또 수백 대, 많게는 500대, 600대 버스, 트럭, 승용차들이 개성을 향해서 12번 들어가고 12번 나오고 이게 한반도의 평화의 안전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취재 많이 갔었습니다. 개성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왔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오물풍선을 날리고 확성기를 다시 튼다 하고 격파사격한다는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왜 정치를 하고 왜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상 북한은 남한하고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어 보이고 북한은 미국하고 하든지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라는 태도가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정부, 그다음에 한국 정치의 역할과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강고하게 만들 거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평화체제가 아니라 지금 위험체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화는커녕 위험체제를 어떻게 제어할 거냐.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물론 그 최종 목표는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비핵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인식한 바이든 정부가 얼마 전에 이른바 중간 단계 인터림 스텝스라는 이제 개념을 내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비핵화로 못 가니까 그 중간 단계는 이제 우선 동결하는 거예요. 프리징, 얼리는 거. 동결. 지금도 오늘도 플루토늄 추출하고 있고 우라늄 원심 분리기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핵폭탄 계속 제조하고 있어요. 40개가 50개, 50개가 60개. 얼마 안 있으면 100개 넘어갑니다. 자, 계속 핵폭탄 늘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또 북한, ICBM, 또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계속 실험하지 않습니까? 성능 계량. 거기다 또 플러스 러시아의 군사 협력. 그렇습니다. 전략무기 협력이 지금 정보기관이 파악했는지 모릅니다만 위험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미국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핵 문제는 해결되고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문제를 우리가 종식시킬 수는 없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제1 발언권자잖아요. 그렇죠. 고작 하는 게 확성기 트는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대전략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을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유엔을 상대로,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이 한반도 상황 관리, 동북아의 평화 공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한국이
정말 외교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외교를 작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네, 네.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당 외교가 필요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그래서요. 될까요? 예. 제가 뭐가 추진 중입니까? 이달 말에 예. 우리 민주당 방미 사절단이 아. 워싱턴에 갑니다. 아, 이달 말에요. 예, 이달 아,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같이 갑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니고 예. 저와 김병주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죠. 그다음에 위성락 의원하고 민주연구원의 이한주 연구원장 원장과 같이 가서 지금 미국이 바이든 트럼프 선거 지금 와중이잖아요. 7월 15일 날 이제 트럼프가 지명되고 8월 초에 바이든 이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데 그래서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듣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20%밖에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너무 몰빵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평화는 절체절명의 것이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다라는 의원외교를 시작하시는군요.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가서 어느 쪽을 만나십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뭐 민주당, 공화민주 이제 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 한반도 문제와 관심이 있는 의원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들 있죠. CSIS라든지 브루킹스라든지 헤리티지라든지 또 여러 연구소들도 방문하고 그 한반도 전문가들과 토론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공공 외교죠. 야당 외교라는 게 한국에는 이 거대 야당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공화당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고 있는 연구원의 원장인가 제가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조선일보인가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트럼프는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평양에 가겠다. 평양에 가서 김정은 직접 만나가지고 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또 다시 출발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 상황이 꼬이기 시작하는 건 2019년 2월 29일 맞습니다. 하노이 노딜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하게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 왜냐하면 그때 지금 기억해 보십시오.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 그렇죠. 동창리에 있는 ICBM 발사대를 폐쇄하겠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검증 봐라. 이것은 미국으로 봐서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재 몇 개를 해제해달라라는 거였는데 저는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후보는 그렇게 호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날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 사이 좋다.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한반도 문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 4년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현상 유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 위태위태한 위험 체제로부터 다시 벗어나서 한반도 평화를 궤도 위에 올려놔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다시 재선될 경우 바이든 2기는 1기와 달라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된다면 다시 하노이 노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완전히 그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서 뭐 소위 얘기하는 인태 전략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는 식의 외교를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극적으로 반전시키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키는 역시 야당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확인할 것은 과연 미국은 북한과 평화 공존할
의지가 있는가 네. 이것을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외교를 작동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 잠깐 드린 우린 G7에 버금가는 그런 국력을 키웠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걸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신다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철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주한미군 철수 왜 이렇게 부자 나라에 우리가 미군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 주한미군 철수를 믿는 공화 민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나 이 정통 외교 그룹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트럼프 후보의 그동안의 이제 말과 행동을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동맹도 동맹 우선이 아니라 어떤 미국의 이익 우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이제 50억 달러를 내라. 지금 우리가 1조 몇천억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 협상 수단으로 저는 쓰고 있는 걸로 봅니다. 협상 수단으로. 왜냐하면 미군의 한국 주둔 28,000명의 주둔은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동북아 전략 속에서 있는 것이지 뭐 한국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주한미군 철수가 실행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더러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 이런 요구로 협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련해서 뭐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미국 대선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 남북 관계가 이대로는 곤란하다. 뭔가 새로운 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호 1차장이죠. 그다음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의 인식과 사고방식으로 과연 이게 돌파가 가능할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 결국 인사가 만사인데요. 지금 다른 뭐 강요들은 바뀌고 그랬는데 이 외교 안보 남북 관계는 더 악화됐거든요. 또 말하자면 북한 붕괴론자, 북한 선제 타격론자, 또 미중 충돌 불가피론자. 미중 간에 하여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강박에 몰려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로 빙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외교안보 부분은 균형 잡힌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동류 사고거든요. 동류. 그룹 싱킹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지당하십니다.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빙 둘러싸서 하게 되면 치명적인 오판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래서 위험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한반도도 위험 체제지만 윤석열 체제도 위험 체제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